아버지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는 이 작은 가구 공방은 내 유년 시절의 놀이터이자 지난 5년 동안 청춘을 바쳐 땀을 흘린 삶의 터전이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게 나무를 깎아내던 아버지의 넓은 등은 언제나 내 우주였고 내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었다. 민우야,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한단다. 네가 정성을 들인 만큼 딱 그만큼만 결을 보여주지. 항상 작업대 앞에서 담배 연기와 함께 톱밥을 털어내며 웃으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그 우직하셨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새 하루아침에 내 곁을 떠나셨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내 가슴은 거대한 바위로 짓눌린 것 같았다.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할 정도로 목이 메어왔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애도의 말들은 불분명한 웅성거림으로만 귓가를 맴돌았다. 눈물마저 말라버린 상태에서 내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남기신 이 공방을 온전히 이어받아 더 크게 키워내겠다는 굳은 결심뿐이었다. 내가 5년 동안 밤낮 없이 기술을 배우고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 일했던 것도 오직 이 가업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가족이라는 단단한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슬픔에 지친 기색으로 연신 한숨을 쉬며 공방 구석에 앉아 계셨고 나는 그런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짐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이 공방 꼭 지켜낼게요. 어머니도 제가 잘 모실게요. 마침내 길고 길었던 사흘간의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모두 떠나간 적막한 장례식장에는 쓸쓸한 공기만이 가득 차 있었다. 상복을 벗고 짐을 정리하려던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장례식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 밖에서 걸어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촌형 진호형이었다. 도박벽 때문에 집안의 돈을 거덜내고 행방을 감추었던 그 인간이, 삼촌의 부고를 듣고도 장례식 내내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그 인간이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진호형은 슬픈 기색은커녕 묘한 미소를 입가에 띈 채 양복을 쫙 빼입은 낯선 중년 남성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내 앞으로 걸어왔다. 민우야, 고생이 많았다. 고모부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주 찢어지네. 진호형은 가식적인 말투로 내 어깨를 툭툭 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뒤에 서 있던 남자를 소개했다. 인사해라. 이쪽은 법무법인의 김 변호사님이셔. 아, 그리고 이건 고모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이고. 진호형이 주머니에서 꺼내어 내 눈앞에 흔들어 보인 것은 공증직인이 찍힌 하얀 서류 봉투였다. 합법적인 효력을 지닌 진짜 유언장이라며 비웃듯 웃는 그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연결식이 끝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장례식장의 매캐한 향연기가 아직도 내 옷가지에 배어있는 것만 같은데 사촌형 진호형은 나를 공장 사무실로 불러냈다. 공장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곳이자 내가 지난 5년 동안 피땀 흘려 기술을 배우고 손때를 묻힌 나의 전부였다. 차가운 대리석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진호형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묘한 활기와 알 수 없는 자신감이 감돌고 있었다. 형은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에 툭 던졌다. 민우야, 슬픈 건 알겠는데 이제 공장 문제도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지. 삼촌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장이다. 진호 형의 목소리는 너무나 덤덤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유언장이라니.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가셨고 나에게 공장을 잘 부탁한다는 유언 외에는 서류 같은 걸 남기실 여유가 전혀 없으셨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들었다. 하얀 종이 위에 정갈하게 적힌 글자들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멎는 것 같았다. 공장의 모든 지분과 부지는 조카 이진호에게 상속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형이 이걸 지금 유언장이라고 들고 온 거야? 아버지가 왜 공장을 형한테 줘?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이 덜덜 떨려 종이가 파르르 소리를 냈다. 하지만 진호 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민우야, 진정하고 밑을 봐라. 삼촌 필적에 삼촌이 항상 쓰시던 인감도장까지 그대로 찍혀있어.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진짜 유언장이라고. 형의 말에 나는 필사적으로 종이의 맨 아랫부분을 확인했다. 거짓말이라고, 가짜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눈앞이 캄캄해졌다. 삐뚤빼뚤하면서도 힘이 들어간 특유의 서체,
그리고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던 낡은 나무 인감의 붉은 낙인. 그건 조작할 수 없는 진짜 아버지의 흔적이었다. 어째서? 왜 아버지가 친아들인 나를 두고 평생 도박빚만 지고 살던 사촌형에게 이 모든 것을 넘기셨단 말인가? 머릿속이 뱅글뱅글 돌고 호흡이 가빠졌다. 내가 멍하니 서 있자 진호 형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본색을 드러냈다. 자, 서류 확인했으면 이제 나가줘야겠다. 오늘부로 이 공장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쓰던 짐들은 사람 시켜서 다 밖으로 빼놓을 테니 몸만 조용히 나가라. 삼촌 가시는 길에 시끄러운 소리 안 나는 게 좋잖아. 교활하게 휘어지는 형의 눈매를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법적인 서류 앞에서 무력한 나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가슴을 짓누르는 배신감과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진호 형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결국 나는 5년 동안 내 집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냈던 작업장으로 내려가 내 개인 공구들과 짐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거칠고 투박한 나무 냄새, 톱밥이 날리는 익숙한 공기조차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었다. 쫓겨나듯 짐을 싸던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달 공장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던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비밀회계 장부들과 은행 거래 내역서들이 보관되어 있어야 할 상자가 텅 비어 있었다. 먼지만 뽀얗게 쌓인 빈 상자를 보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다. 누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아주 치밀하고 은밀하게 공장의 핵심 서류들을 전부 가로채 간 것이 분명했다. 지독한 음모에 덫에 걸려들었다는 강한 확신이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매일 밤 눈을 뜨면 지옥이 시작되었다. 입안을 가득 채운 아세톤 냄새와 머리를 쪼개놓을 듯한 숙취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호였다. 방구석에는 먹다 버린 소주병들이 쓰레기처럼 굴러다녔고 방 안은 퀴퀴한 술 냄새와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혀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함께 나무향 가득한 공방에서 땀을 흘리던 내가 왜 지금 이런 시커먼 어둠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나를 두고 진호 형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겼다고? 내가 공방에서 손가락이 부러져라 일하는 동안 아버지는 내 땀방울을 다 지켜보셨다. 가업을 잇겠다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대패질을 하던 내 어깨를 툭툭 치며 고맙다고 하셨던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눈으로 똑똑히 본 아버지의 친필 서명과 인감도장, 그 하얀 종이 쪼가리 하나가 내 5년의 세월을, 아버지에 대한 내 모든 믿음을 한순간에 난도질해버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가 나한테 이랬을 리가 없다고 벽을 향해 소주병을 내던졌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편 소리가 좁은 방 안에 메아리 쳤지만 내 가슴 속에 맺힌 억울함과 분노는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술 기운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들끓어 올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했던 머릿속에 오직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진호 형, 그 교활하고 비열한 인간. 평소에는 일 하나 안 돕고 도박판이나 전전하며 숙부인 우리 아버지에게 돈이나 뜯어가던 인간이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공방까지 찾아와 살려달라고 빌던 그 인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공방의 합법적인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진호 형이 아버지의 임종 직전 병실을 드나들며 무언가 꾸민 게 틀림없었다.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서 억지로 도장을 찍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 위조 능력이 뛰어난 도박판 인간들의 손을 빌려 유언장을 통째로 조작한 게 분명했다. 그 비열한 새끼 절대로 가만 안 둬. 이 가득 악물어 턱뼈가 아려왔다. 손에 쥔 이불볼을 찢어 발길듯이 움켜쥐었다. 모든 것이 진호 형의 더러운 수작이라는 확신이 들자 억울함은 곧 차가운 증오로 변했다. 내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인간의 목덜미를 당장이라도 물어뜯고 싶었다. 법이든 뭐든 다 필요 없고 당장 공방으로 들이닥쳐 진호 형의 멱살을 잡고 진실을 요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그 완벽한 유언장 앞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패배자의 악다구니로밖에 보이지 않을 터였다. 그렇게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안을 채우던 깊은 밤, 새벽 2시를 넘어가는 시간이었다.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머리맡에 던져두었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 시간에 대체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한단 말인가? 웅웅거리는 진동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인상을 찌푸리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뜻밖에도 공방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 회의를 도맡아 주셨던 이모였다. 진호 형이 공방을 차지하자마자 가장 먼저 쫓겨나다시피 그만두셨던 분이었다. 침을 꿀꺽 삼키며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이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혹은 극도의 공포에 질린 듯한 숨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내 귀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한참을 망설이던 이모의 목소리가 마침내 심하게 떨리며 흘러나왔다. 민우야, 나다. 지금 내 말 잘 들어라. 오래 통화 못해. 너 그 유언장 그거 진짜 아니야. 진호가 한 짓이 아니라고. 내가 다 봤어. 아버님 유언장 서류에 진짜 손을 댄 사람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랫동안 아버지를 도왔던 이모를 찾아갔다. 이모는 공장의 모든 회계를 도맡아 하던 분이었으니 분명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 거라 확신했다. 어두운 카페 구석에 앉아 내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던 이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우야,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 일이다. 병원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서 공장 운영비까지 바락나던 그때 진호가 나타났어. 진호가 그 엄청난 병원비를 전부 일시불로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했단다. 대신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지. 병원비를 갚을 때까지 임시로 공장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담보 설정해달라는 거였어. 이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귀를 의심케 했다. 진호 형이 아버지의 병원비를 냈다니? 게다가 공장을 담보로 잡았다니? 내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모는 내 눈을 피하며 눈물을 훔치더니 더욱 잔인한 진실을 이어나갔다. 내 아버지는 진호를 철석같이 믿으셨어. 핏줄이니까 설마 자기한테 사기를 치겠냐고 하셨지. 그래서 병원 침대 위에서 약 기운 때문에 정신이 반쯤 나가서 혼미한 상태로 진호가 가져온 서류에 서명을 하신 거야. 임시 담보 서류인 줄로만 알고 말이다. 그런데 진호, 그 악마 같은 놈이 그걸 교묘하게 가짜 유언장으로 둔갑시킨 거였어. 내 아버지가 한 서명과 인감은 진짜지만 그 서류의 내용은 아버지가 원하신 게 절대 아니었단다. 진호가 완전히 아버지를 속이고 서류를 조작한 거야.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파왔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공장이, 그리고 나와 아버지가 함께 흘린 땀방울이 그 비열한 도박꾼 놈의 손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을 믿었던 순진한 분이셨는데 진호는 그 신뢰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짓밟아버린 것이다. 나는 이모의 손을 꽉 잡으며 다급하게 물었다. 이모, 그럼 그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걸 증명할 수만 있으면 공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죠? 당장 진호 형한테 가서 따져야겠어요. 그 새끼가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비싼 병원비를 냈는지부터 밝혀내면 되잖아요. 내가 흥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이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내 팔을 붙잡았다. 이모의 손은 눈에 띄게 부르르 떨고 있었고 눈동자는 극심한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민우야, 잠깐만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도 처음엔 진호가 도박으로 돈을 따서 그 돈을 마련한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진호 같은 놈에겐 수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한 번에 해결할 만한 돈이 단 한 푼도 없었단다. 진호의 뒤에서 그 막대한 자금을 대주고 이 모든 판을 짜서 조종한 진짜 배우가 따로 있어. 그 사람은 바로 나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달렸다. 머릿속은 온통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서 터질 것만 같았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그 가구 공장.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눈도 제대로 못 감고 사촌형에게 속아 넘어가 도장과 서명을 넘겨줘야 했던 그 처참한 순간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이 모든 더러운 사기극을 주도한 그 인간, 진호 형의 멱살을 잡고 당장이라도 모든 걸 밝혀내야 했다. 공장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톱밥 냄새와
나무향 대신 불쾌하고 싸늘한 공기가 나를 맞이했다. 공장 한가운데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원목 책상에 다리를 꼬고 앉아 유유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진호영의 모습이 보였다. 그 뻔뻔한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끌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진호영! 내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자 그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리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어라, 민호 아니냐? 여긴 왜 또 기어들어왔어? 이제 내 공장도 아닌데 남의 영업장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인 거 몰라? 닥쳐!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아냈어. 아버지가 의식이 흐릿하실 때 병원비를 빌미로 협박하고 속여서 서류에 도장 찍게 만든 거잖아. 네가 위조한 그 유언장. 전부 다 사기라고. 나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그에게 소리쳤다. 가슴이 격렬하게 위아래로 들썩였다. 당장이라도 그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하지만 진호영은 내 분노 가득한 외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리내어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리가 공장 가득 울려 퍼지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가증스러웠다. 야, 강민우.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지? 사기? 위조? 야, 증거 있어? 법적으로 아저씨가 직접 찍은 도장이고 직접 쓴 서명이야. 네가 아무리 여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봤자 뭐가 달라지는데? 법은 서류만 봐, 이 멍청한 새끼야. 그는 책상에서 천천히 내려와 내 앞으로 다가왔다.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눈이 벌겋게 충혈된 그의 얼굴에서 광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나 혼자 이 엄청난 일을 다 꾸몄을 것 같아? 내 뒤에 계신 분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 알면 너 아주 까무러칠 거다. 법적 절차? 공증? 그거 다 그분이 깔끔하게 처리해 주신 거야. 내까짓게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뭐라고? 뒤엔 누가 있어? 누구냐고? 내가 그의 멱살을 움켜잡으며 악을 썼다. 진호영은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혀를 찼다. 알 거 없고 당장 여기서 꺼져. 경비 부르기 전에. 바로 그때 진호영의 바지 주머니에서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그는 나를 매섭게 노려보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 순식간에 비굴할 정도로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도발하듯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예, 누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민우 녀석이 지금 공장까지 찾아와서 깽판을 치고 있긴 한데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증거가 없거든요. 진호형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공장 안을 가득 채웠다. 그래, 민우가 거기 있어. 쓸데없는 소리 못하게 입 단단히 단속해.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났으니 그 불쌍한 애한테 한 푼도 쥐어줄 필요 없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렸고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매일 아침 나를 다정하게 불러주던,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 곁에서 누구보다 슬프게 울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머리가 어지러운 충격 속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내 뒤에서 칼을 꽂은 진짜 배우.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나의 어머니였다. 진호의 오만한 비웃음을 뒤로하고 목공소를 뛰쳐나온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공범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진호 같은 도박꾼의 뒷배가 되어 나를 이토록 철저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존재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밤새도록 차가운 방에 앉아 담배 연기만 뿜어대고 있을 때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목공소의 회계를 오랫동안 담당해 주셨던 이모였다. 민우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겠니? 목공소 근처 카페 말고 시내 외곽에 있는 곳으로 와라. 진호 눈을 피해야 해. 수화기 넘어 이모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린 채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쥐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한달음에 이모가 말한 한적한 카페로 향했다. 구석진 자리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이모는 내가 다가가자 주위를 극도로 경계하며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게 뭐예요, 이모? 진호가 목공소를 집어삼키는 과정에서 사용된 진짜 금융거래 내역서란다. 진호 녀석,
지 돈으로는 내 아버님 병원비는커녕 사채빚 갚기도 급급했어. 누군가 뒤에서 엄청난 자금을 지속적으로 대준 거야. 그 자금줄을 추적해 봤는데, 민우야, 너 정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이모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 봉투를 찢듯이 열었다. 빼곡하게 적힌 은행거래 장부와 가짜 담보 설정 계약서들이 눈에 들어왔다. 내 시선은 진호의 계좌로 수억 원의 거액을 송금한 실제 전주의 이름에 멈췄다. 송, 정, 숲.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글자가 흐려지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늘 차가운 방관자로 남아있던 내 친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이모, 이게 왜... 우리 엄마 이름이 왜 여기에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카페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모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랬다. 진호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외쳐대던 절대적인 공범, 나를 합법적으로 쫓아내기 위해 진호에게 도장을 찍게 만들고 자금을 댄 배우는 바로 나의 친어머니였다.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뿐인 자식의 미래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어머니는 도박에 미친 조카와 손을 잡고 내 삶을 통째로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것이다. 핏줄이라는 가장 잔인한 가면을 쓴 채 나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던 진짜 적이 바로 내 어머니였다니.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으며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지독한 배신감이 온몸을 잠식해 들어왔다. 배신감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니 당연히 내 편일 거라고 믿었던 어머니가 사촌형 진호와 짜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가로챘다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거실에는 삼촌들과 고모들, 그리고 진호 형까지 온 친척들이 다 모여 있었다. 마치 나 하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매장하려는 법정처럼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쳤다. 엄마,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진호 형이랑 같이 아버지 유산 빼돌린 거 내가 다 알았어.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뒤섞여 갈라졌다. 거실 안의 시선들이 일제히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더니 이내 억울하다는 듯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가식적인 모습에 소름이 끼쳤다. 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친척들을 향해 통곡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여보, 당신이 가고 나니까 이 자식놈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네. 민우야,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끔찍한 모함을 하니? 내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공장을 진호가 물려받은 게 그렇게 배가 아파서 이제는 내 친엄마까지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거냐? 어머니의 연기는 완벽했다. 친척들은 눈을 부릅뜨고 나를 쏘아보았다. 큰삼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뺨이 얼얼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민우 이 천하의 불효자 자식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눈이 뒤집혀서 재산 타령이냐? 게다가 내 엄마한테 어디서 감히 그런 막말을 퍼부어? 돈에 눈이 멀어도 유분수지. 내가 사람 새끼냐? 고모들도 혀를 차며 나를 비난했다. 쯧쯧, 평생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줄 알았더니 속은 아주 구렁이가 들어앉았구만. 욕심도 적당히 부려야지. 부모 형제도 없는 놈이야. 옆에 있던 진호 형은 가증스럽게도 나를 안타까워하는 척 한숨을 쉬었다. 민우야,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숙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시겠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나가라. 그 비열한 미소를 보는 순간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삼촌들이 나를 거칠게 밀쳐냈다. 나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들은 이미 나를 돈에 미친 불효자로 낙인 찍어버린 후였다. 결국 나는 친척들의 매서운 손가락질과 욕설을 받으며 쫓겨나듯 집 밖으로 밀려났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불쾌함과 모욕감은 식지 않았다. 완전히 고립되었다. 법적인 증거를 모으기도 전에 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완전히 추방당해 괴물이 되어 있었다. 터덜터덜 걷고 있을 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거칠게 울렸다. 진호 형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화면을 확인한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내일 오전 10시 공장에서 변호사 대동하에 공식유언장 낭독 및 지분 처분 설명회 진행한다. 숙모님도 전적으로 동의하셨으니
공장 매각 절차 밟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경이나 오든가. 어머니와 진호 형이 마침내 아버지가 남긴 공장을 완전히 팔아넘기고 돈을 챙기기 위한 마지막 법적 절차를 시작하려는 것이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변호사의 사무실 회의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친척들은 이미 진호 형의 주변에 모여 앉아 마치 자신들이 이 유산의 정당한 주인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차가운 표정의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나를 쳐다보는 어머니의 눈빛에는 자식을 향한 따뜻함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탐욕과 계산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진호 형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나를 향한 명백한 조롱이었다. 자, 다들 모이셨으니 정식으로 유언장 집행을. 변호사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나는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내 뒤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단호한 표정을 한 회계사 이모가 서 있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단숨에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진호 형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미소가 싹 사라졌고 어머니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친척들은 도대체 무슨 염치로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났냐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민우 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밀어? 당장 나가지 못해? 고모부 중 한 명이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테이블 정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종이들이 사방으로 퍼졌다. 이게 뭔지 다들 똑똑히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당신들이 어떤 더러운 짓을 꾸몄는지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요. 내 목소리는 분노로 잘게 떨렸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할 만큼 단호했다. 진호 형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서류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 자식이 이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깟 짜깁기한 종이 쪼가리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종이 쪼가리? 형이 아버지를 병원에 가두고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서 사인하게 만든 그 신탁계약서. 그리고 그 배후에 있던 자금 출처가 다 여기 적혀 있어. 이모가 관리하던 회계상부랑 은행 송금 내역이야. 향후 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기에 충분한 증거지. 나는 시선을 돌려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마주해야만 했다. 그리고 엄마. 진호 형한테 그 돈을 대준 사람이 엄마라는 사실도 여기 고스란히 남아있어. 어떻게 아들을 버리고 평생 아버지가 땀 흘려 일군 공장을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빼앗으려고 해? 왜 그랬어? 대체 왜? 내 절규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렸고 몇몇은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입술을 바르르 떨었다. 진호 형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나를 향해 주먹을 휘두를 듯이 다가왔다. 이 새끼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서 선동질이야. 당장 이거 치우지 못해? 진실이 두려운 건 아니고 법정에서 누가 소설을 썼는지 제대로 가려보자고. 내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치자 회의실 안은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다. 정의는 내 편인 것 같았고 이 더러운 사기극을 마침내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진호 형과 어머니의 몰락이 눈앞에 다가온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관망하고 있던 진호 형의 담당 변호사가 나지막하게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는 입가에 기괴하고 느긋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아주 낡고 노란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다. 김민우 씨,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준비해 오셨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이 놓친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하고도 서늘한 목소리에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다. 변호사는 그 종이를 내 눈앞에 펼쳐 보이며 잔인하게 미소 지었다. 이건 아버님께서 최초의 진호 씨와 체결하셨던 신탁계약서의 오리지널 부속 합의서입니다. 여기 적힌 비밀 독소 조항에 따르면 그 어떤 금융사기 혐의나 절차적 결함이 증명되더라도 공장의 모든 소유권은 무조건 전적으로 최진호 씨에게 영구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님의 친필 서명과 지장까지 완벽하게 찍혀있죠.
당신이 무슨 증거를 가져오든 이 조항 하나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진호 형의 안면 근육이 다시 비열하게 일그러지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국면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살을 깎아내는 것 같았다. 판사석 아래로 수많은 서류가 오가고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내 눈앞에는 평생을 믿어온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때는 형이라 부르며 의지했던 사촌 진호 형, 그리고 나를 낳아준 내 어머니. 두 사람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기괴하게 뒤섞여 있었다. 피고 김진호는 고인의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를 이용해 위임장을 위조했으며 그 배후에는 고인의 아내이자 원고의 모친인 박 씨의 자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모가 법정에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서와 당시 병원 녹취록이 판사의 화면에 띄어지는 순간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호 형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도학빚에 쫓겨 눈이 뒤집혔던 그 인간은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었다. 형은 마른 침을 삼키며 연신 땀을 닦아댔다. 그 교활하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건 그 옆에 앉은 어머니의 태도였다. 어머니는 끝까지 당당했다. 아니, 당당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판사가 증거를 검토하는 내내 어머니는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자식을 향한 따뜻한 눈빛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 오직 돈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악바리 같은 탐욕만 가득한 눈이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그 작은 가구 공장이 도대체 뭐라고 자식까지 버려가며 저러는 걸까? 돈이 피보다 진하다는 말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은 지옥 그 자체였다. 민우야, 네가 감히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인간이야? 재판이 잠시 휴정된 복도에서 어머니가 내 덜미를 잡고 소리를 질렀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내가 불효자라고 죽은 남편의 재산에 눈이 멀어 엄마를 범죄자로 몰아세운다고 소리를 높였다. 뻔뻔한 연기였다. 친척들은 여전히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며 나를 손가락질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하고 바보 같은 민우가 아니었다. 5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땀 흘리며 지켜온 공장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내 삶의 전부였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이 더러운 탐욕의 구렁텅이에 내던져두고 싶지 않았다. 다시 시작된 재판, 판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마침내 최종 선고를 위한 주문을 읽기 시작했다. 진호 형은 이미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고 어머니는 주먹을 움켜쥔 채 판사의 입을 주시했다.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가쁘게 뛰었다. 이 판결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싸워온 이 법정 공방의 결말이 마침내 눈앞에 다가왔다. 판사가 의사봉을 들어 올렸다. 탕탕탕. 3번의 둔탁한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판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판사의 말 한마디에 진호 형과 어머니의 얼굴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내 변호사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거대한 해머로 얻어맞은 듯 새하얗게 변해버렸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